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부 법인 세무조정 실무 파트에서 교재 21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지껏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계정을 갖다가 세무조정하는 것은 처음 나오는 계정이죠. 계정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비용 계정에서 이렇게 첫 번째 감가상각비에 조정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1번 파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 끝나고요. 우리 다음 파트는 배우실 게 계정 과목별 세무조정이거든요. 계정 과목별 세무조정이다 보니까 여기 감가상각비 이외에도 세무조정해야 될 게 뒤따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잠깐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요.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므로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존 과목별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페이지 보세요. 230페이지 보시게 되면 과목별 세무조정 그래서 거기 1번부터 첫 번째는 앞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우리 작성하는 거 다 배우셨죠? 자, 얘가 끝나게 되면 물론 중소기업 판별했는데 그건 세무조정 아니잖아요. 그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끝나면 두 번째로는 계정별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입금산이, 송금불산이, 송금산이, 입금불산이에 해당되는 수익금액 조정합계표 있죠? 그 조정합계표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얘가 실무에서는 엄청 중요하겠죠. 그리고 계정이 거기 꼴랑 몇 개밖에 없어요. 13개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법인세법에 대해서 과목별로 계정별로 여러분들이 세무조정할 계정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걔가 여러분이 예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자산, 부채, 자본 계정처럼 머릿속에 구구단처럼 딱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정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팁 하나 좀 드릴게요. 요거 하다가 또 수업 다 끝날지도 모르겠네. 시간은 없는데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요. 자, 첫 번째 계정 과목이 뭐였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에 대한 계정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이쪽에 나오려나? 1번은 감가상각비. 제가 얘를 갖다가 지금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교재 설명은 교재에 나와 있는 계정들 순서대로 나오겠지만 전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항시 세무조정 대상이 되는 계정을 머릿속에 암기해 놓으시고 그 계정에 대해서 소득처분, 여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머릿속에 딱딱 떠오르게끔 그럼 계정부터 기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순서 기억을 할 수 있게끔 얘를 지금 만들어 봤어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퇴직급여 충당금이에요. 세 번째로는 퇴직연금이에요. 네 번째로는 대손충당금, 대손금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적대비예요. 여섯 번째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기산 하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재고 자산이에요. 여덟 번째로는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쓰지 마세요. 이거 써서 뭐하게 외우면 되는 거지. 아홉 번째로는 외화 환산 외화 평가 손익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틀렸다. 열 번째
외와 성. 아홉 번째가 세금과 공과. 열 번째가 성급 비용. 11번째가 건설 자금 이자. 모자르네. 12번째가 업무 무관 이자. 기부금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기타 기부금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법인세 그 계산할 때 계산구조에서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단기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이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2월 된 기부금 송금 살입하는 거 있었죠. 거기 이외 거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해드린 이 내용들은 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되는 것들이에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여기 그 세무조정 항목으로 다 반영되는 계정들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선생님 요거를 갖다가 원수로 이걸 다 외운대요? 아니 저는 다 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못 외워요? 외울 수 있죠? 용기를 내시고 시간은 딱 5분 드릴 테니까 다 외우세요. 자, 그 대신 외우기 전에 저한테 설명 듣고 외우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TAT 1급 수업을 하면서 얘가 세무 1급을 배우시는 법인세 세무 조정을 배우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개정들이고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지 실력자 소리 들을 수 있는 건수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궁리를 해봤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그 요즘 계절에 지금 과일 중에서 과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과일이 뭐 있어요? 요즘에 감. 정말 감이 전 여기 와서 그 대홍시라고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집 저희 원장님도 그다음에 그 저희 집에 사는 3층에 그 주인집 거기서도 어디 가서 감을 이만큼 가져온 거야. 딱딱한 걸 이따만한 걸. 근데 우린 저 처음 봤으니까 그냥 감이면 깎아서 먹으면 되지 하고 집사람이 까서 먹었나 봐. 떨버. 그것도 엄청 떨버. 이거 먹는 방법이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걔를 그냥 그 말려서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익는다면서요. 아직 한 2주 됐는데 아직도 말랑말랑해지지가 않았어. 근데 그렇게 먹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그냥 사 먹을 때는 서울에서 사 먹을 때야 그냥 말랑말랑해진 거 홍시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감을 주제로 얘가 왜 맨 앞에 감이 있으니까 얘기를 좀 만들어 봤어요. 지금이야 먹을 것들이 상당히 많고 감이 있어도 안 먹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추석 때 되면은 이런 또 감이 많이 나오는 계절이 되게 되면 예전에는 이것도 형제들끼리는 싸움의 대상이 됐단 말이죠. 감을 가져왔어. 그럼 감 먹겠다고 서로들 난리 아우성 치겠죠. 놔뒀으니 그때 당시에는 촌스럽지만 그 감을 갖다가 내가 먼저 차지해. 한 개라도 더 많이. 그리고 남이 다른 형제가 뺏어갈까봐 거기다 침뱉어. 퇴퇴하고. 그런 거 저기 검정고무신이나 옛날 거기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도 그랬던 적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진짜로 뱉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그냥 자기 침을 퇴퇴 뱉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스토리 중에 여기 감퇴퇴 그 생각하라고요. 감퇴퇴 그죠? 감 가져와갖고 퇴퇴 해놓고 자 그러면 내가 침 뱉어갖고 내가 확보한 감이 있겠죠. 그걸 갖다가 어디다가 담아야지. 10개 되는 거 손가락에 다 꼽을 수는 없잖아. 그럼 그거 담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대접 필요하잖아.
그래서 대접이 필요했었어요. 대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 가 약간 변형이 됩니다. 가 저 와서인데 가 저 할 때는 저하고 제고자산하고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가져 와서 와서 서 그래서 가 저 할 때는 제고자산 와는 왜 화평가손이 서는 세금과 공가로 약간 변형을 좀 시켜봤어요. 자 그러면 감태 때 대접 가져와서 요거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거 어디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때 이거 처음 수업할 당시가 똑같이 작년 요맘때 가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기 생각도 안 하고 뭐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말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뭐겠어요? 대접 가져와가지고 감 다 먹겠죠. 그 감 다 먹어가지고서 큰 형이 큰 누나가 선반에다 높은 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꼬맹이들은 이렇게 못 꺼내잖아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선반에다가 엎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반이 아니라 선건엎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감태 때 대접 가져와서 선건엎기 이렇게 하면 총 13개의 개정 과목을 나름대로 어떤 개정 과목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선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외우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계정들마다 여러분이 세무조정을 해야 되고 소득 처분을 해야 되는 건수들이 2건, 3건, 4건 있단 말이에요. 걔를 갖다가 명확하게 계정에 대해서 암기하고 계셔야지만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당장 시험 보실 때 헤매지 않고 바로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하다가 시간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모자라도 떨어지기는 매한가지란 말이죠. 목표들은 매한가지니까. 그래서 우선 계정부터 암기하시라고 13가지의 계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많이는 못 드려요. 교재를 보시게 되면 여기 감가상각비부터 시작해서 기부금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아까 말씀해드렸던 몇 페이지냐면 230페이지에 계정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맨 마지막 게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14번에다가 하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서 선반 업기 이렇게 놓고서는 한 번 더 하세요. 그래서 여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이렇게 해서 총 14가지가 됩니다. 순서가 맞는 게 여기에는 지금 감가상각비가 없었잖아요. 230페이지에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들어와서 14가지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까지 해서 기정을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드리고요. 자, 감가상각비 조정에 대한 거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실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 우리 그 법인세 이론하면서도 감가상각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이론으로 나와 있는 그 법인세 이론보다 여기 실무 들어가기 전에 요약해 놓고 정리해 놓은 요 페이지가 훨씬 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거기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보통 우리가 유형자산, 무형자산 합쳐서 고정자산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 조정에 필요한 고정자산의 범위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 무형자산에서 지금 여러분 처음 보는 것 중에 거기 무형자산에 사용수익기부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사용수익기부자산, 그 다음에 거기 주파수 이용권, 그 다음에 공항 시설관리권 이런 것들도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신고 방법, 거기 무형자산, 유형자산, 광업권, 광업용, 유형자산 이렇게 해서 거기 신고하는 방법은 다 있는 거 앞에서 이론할 때 설명해 드렸던 거라서 어렵지는 않은데 법인세법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신고시, 신고 안 했을 때 건물은 무조건 물로 한다, 정액법으로 한다,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한다,
그다음에 광업권에 관련된 것은 광업은 생산하는 거니까 최고라는 거니까 생산량 비례법을 한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도 정리가 돼 말로 막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것보다 요게 훨씬 더 낫지 않으세요? 근데 요게 좀 더 나으려면 앞에서 이론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셨어야지 아 이렇게 정리하니까 더 간단하네 이렇게 알게 되시는 거예요. 앞에 이론할 때 이걸 안 읽어보셨으면 얘도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더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변경 방법, 변경 사유 다 그렇게 변경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심심해서 편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변경하면 인정해주겠다? 그런 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 신청에 대한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별거는 아닌데 요것부터 기초이니까 여기 그 계산도 아니죠. 표시해 놓은 거 그거 정리를 해서 기억을 꼭 해두세요. 뭐냐면 감가상각의 시부인 계산할 때요. 회계상 감가상각비에서 상각 범위액 이건 법인세법에서 상각 범위 감가상각비 한두 계산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범위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초과하게 되면 상각 부인하게 되죠.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리고 소득처분은 뭘로 한다? 유보로 한다. 그냥 암기해 놓으셔야 돼 이거 그냥. 근데 내용도 모르고 암기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내용을 이해하셔야지 돼요. 만약에 얘가 감가상각액이 부족하면 얘는 그냥 소멸이에요. 왜?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결산 조정 항목이므로 결산할 때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반영하지 않았다면 얘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 자산에 대해서 전기에 그 부인된 금액이 있다면 걔는 추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인정해줘요. 오케이? 자, 그런 얘기 앞에서 했던 것들인데 여기 그 감가상각비 그 시부인 계산에 대한 여기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에서 상각 범위액 빼면 상각 부인액 그다음에 시인 부족액 요거 표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틀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자주 보게 되면 얘가 세무조정은 송금불산입이고 그 다음에 소득처분은 유보다 그걸 기억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밑에 단기에 결산조정 항목이라서 이것도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다음 중 결산조정 항목에 해당되는 거 아닌 거. 지난번에 결산조정 항목 9개 10개였었죠. 그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그랬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시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219페이지에 보면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그 회사에서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부인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상각 부인액 시인 부족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거기에 말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게 되면 시부인 계산할 때 감가상각에 대한 것들은 거기 중요한 용어가 개별 자산별로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기 입력할 때 여러분 직접 보시겠지만 개별 자산별로 여기 세무조정 한다는 것도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중에서 법인인데 얘가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KIFRS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결산 조정 항목이지만 얘는 신고 조정도 여기 인정하겠다. 근데 왜 그러죠? 뭐가 대단해서? 지금 보통 이런 국제회계 기준은요 연결재무제표를 얘기하거든요. 연결재무제표는 그 국 내에 있던 국 외에 있던 할 거 없이 모든 회사들을 다 연결해서 조정하다 보면 필요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들은 여기 신고 조정도 허용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상각 범위액은 앞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 감가상각 방법.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할 줄 아시면 되고 이거는 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라고 보고 넘어갑니다. 2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 그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법인세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이 더 그 체계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1호를 갖고 다시 한번 보시라고 지금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라면 이제 실기로 바로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안 보면 안 본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얘가 훨씬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즉시상각 의제라고 돼 있죠. 즉시상각 의제라는 것은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거 그냥 즉시상각한 걸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즉시상각의 원칙이나 그 예외 즉시상각은 아니고 얘는 아예 비용 처리도 인정해준다는 거였었죠. 수익자산이라든지 단기 사용자산이라든지 자본적 지출 개변 자산별로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설명했던 거 얼마 전에 봤던 거라서 기억에 어느 정도 나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내용연수와 상각률, 그래서 거기 제가 그때 용어 설명할 때 우리가 기준 내용연수하고 신고 내용연수 용어가 다르니까 요거 구분하세요라고 해서 기준 내용연수, 신고 내용연수 그것만 설명해 드렸어요. 기준 내용연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인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연수를 얘기하는데, 신고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에다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해서 25%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을 해도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신고 그 내용연수를 사용해서 그걸 변경하잖아요. 그럼 올해만 하고 내년은 안 할래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용연수가 변경되게 되면은 3년간은 계속 사용하셔야 됩니다. 3년 동안은 계속 사용하라고 재변경이 금지된다고 맨 밑에 줄에 나와 있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22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내용연수 신고에 대한 거, 그다음에 상각률에 대한 거 별반 특이한 거 없으니까 잔존가의 원칙, 고용자산 잔존가치 없는 걸로 한다 그랬었죠. 법인세법에서는. 그다음에 정률법에 의해서 상각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 얘는 공식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 사용한다 그랬었고,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사후처리, 얘 감가상각 자산은 저기 다 처분해서 없애기 전까지는 비만기록으로 1,000원은 남겨두라 그랬죠. 요거 시험 문제랑 뭐 잘 틀리더라고요. 그냥 다 한꺼번에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얼마는 남겨라고요?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에서 적은 금액 대부분은 당연히 1,000원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상각 범위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뭐 다 아실 거고, 신규 취득자산의 경우 얘는 여기 연으로 환산해 가지고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보시게 되면 222페이지에 거기 감가상각 의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또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용어들이 여러분이 처음 들어가서 잘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감가상각 의제라는 용어는 세액 감면, 법인세 감면이나 면제 받아가지고 낼 거 없을 때 그 해에 감가상각 해야 될 내용들은 다 감가상각하고서 본다는 얘기예요.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감가상각 의제라고 부르는 항목이고요. 거기 강제 신고 조정, 그다음에 추계에 의한 결정과 경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산 양도할 때 세무조정, 소득처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 8번의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한 거기 명세서 제출해야 될 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다 대부분 법인세법을 보시게 되면 제출 서류에 목록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감가상각비 인정 개정 처음 나가긴 했는데요. 우리 내일이죠. 다음 시간에는 여기 고정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실기 자료들 인정 쭉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소득, 처분, 특등, 세무조정 하고요. 개정 과목이 내일 과연 몇 개나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나가보도록 하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최소한 2개 이상 3개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수고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